자, 페이지 21쪽이죠? 자, 운동량과 충격량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물리 1을 처음 들으면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배우거든요. 속력이랄지 속도랄지, 그제? 또는 예를 들어 가속도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힘에서도 뭐 지금 빠졌지만 마찰력이랄지 아니면은 뭐 중력, 탄성력 이런 것들을 쭉 다뤄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예전에 대부분 이제 들어본 내용들이 그래도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새롭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부터 잘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운동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줄여서 P라고 적을 거예요. 그랬을 때 설명 그대로 읽어보시면요. 물체가 가지는 운동의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참 말이 애매합니다. 운동의 정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그지? 자, 그랬을 때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이 운동량이다. 하면서 밑에 보면은 박스에 공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운동량은 P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량 P는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M에다가 속도 V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운동량입니다. 공식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어떤 이런 공식 같은 것들을 볼 때 많은 학생들이 그 자체의 공식만을 자꾸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공식을 외우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공식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공식에서 쓰고 있는 단위를 적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단위만 알고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관련된 특히 그 공식이라면은 거의 90% 이상은 잡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식에 대한 단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운동량 P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할 건데 이때 우리가 쓰는 질량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예요. 킬로그램 단위. 그리고 여기서 속도는 우리가 주로 쓰는 단위인 미터/세크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곱해준 것이 운동량이 되는 거고 따라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에다가 미터/세크를 곱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공식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단위를 가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단위를 보면은 이 단위가 킬로그램에다가 미터/세크를 곱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량을 계산을 해볼 겁니다. 어떤 물체가 질량 M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속도 V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 이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속력의 변화가 없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운동량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질량 2kg짜리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때 운동량은 하고 물어보면 2 곱하기 5에서 10kg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식 자체도 너무 간단하고요. 실제로 풀이하는 것도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 함정 같은 것들을 할 때 그 함정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당연히 단위 변환이에요. 특히나 질량 단위를 킬로그램이 아닌 그램 단위로 보여준다든가, 알겠니? 속도가 아닌 속력으로 표현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운동량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나 질량을 그램에서 킬로그램으로 변화시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운동량에 대해서 틀려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속도였어요. 우리는 앞에서 속력과 속도를 배웠을 때 속력은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량, 속도는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도 가지고 있는 벡터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운동량도 속도의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운동량의 단위도 운동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을 기준으로 잡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잡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때 5m/s라고 하는 이 빠르기를 속도로 변환했을 때 플러스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운동량을 표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물체가 2kg짜리 똑같은 물체가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5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이때 물어볼 때 운동량의 크기는
두 물체가 같다 이랬을 때 맞는 말이 되버리겠죠. 그죠? 왜냐하면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 두 물체의 운동량은 같다 이러면은 틀린 말이 되버려요. 왜? 얘는 앞에 뭐가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따라서 왼쪽에 있는 물체는 운동량이 플러스 10kg/ms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10kg/ms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함정을 판단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플러스도 원래는 부호를 붙여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생략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플러스를 붙여주는 게 사실은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과학에서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양수나 음수의 개념이 아니라 방향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를 굳이 적어주지는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안 적혀 있어도 생략했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연습을 할 때는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안 적었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좀 연습을 해줘야지 나중에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것을 적어나가게 되는 거겠죠. 이제 우리가 처음 배워나가는 입장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좀 적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밑에 있는 충격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충격량은 우리가 줄여서 I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서 물체에 주어진 힘의 총량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체에 주어진 힘의 총량. 그랬을 때 충격량의 그 충격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게 충격을 가해줬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물체에게 힘을 가해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치? 그랬을 때 그 힘의 총량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제 충격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격량은 물체에게 가해진 힘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공식 역시 간단합니다. 충격량 I는 그 물체에게 가해진 힘 F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맞지? 그랬을 때 역시 단위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랬을 때 힘의 단위는 당연히 우리가 많이 쓰는 뉴턴 단위로 쓰시면 되겠고요. 시간 단위는 초 단위, 세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둘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 내용도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에게 10N의 힘을 1초간 가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10N 세크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함정을 판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힘의 단위 자체를 변화시키기는 좀 힘들겠죠. 왜냐면은 사실 힘이라고 하는 단위도 뉴턴 말고도 뭐 킬로그램 힘이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킬로그램 힘 같은 단위들은 잘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 단위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째 치더라도 시간 단위는 바꿀 수가 있겠죠. 맞지? 근데 시간이 예를 들어서 분 단위로 나와버린다면 그것을 초 단위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둘째 치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힘이에요. 힘. 왜냐하면은 앞서 우리가 운동량을 계산할 때도 속도라고 하는 벡터 값을 쓴 것처럼 충격량도 힘이라고 하는 벡터 값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 되죠? 따라서 힘의 방향에 따라 같은 크기의 힘이 서로 같은 시간 동안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충격량의 크기는 같되 충격량 자체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새로운 두 가지의 물리량들의 정의가 어떤 것이고 공식이 어떤 건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공식 자체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죠? 그러면은 과연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문제들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쭉 볼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운동량을 보면 어떤 물체의 운동하는 정도를 표현했다라고 했고요, 충격량은 그 물체에 가해진 힘의 총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운동량과 충격량은 얼핏 봤을 때는 둘이 별로 서로 간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과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전환이 가능해요.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다른 물체에게 충격량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물체에게 충격량을 전달해 주게 되면 그 충격량은 다시 운동량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이 서로 간에 바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량과 충격량이 서로 변환된다면은 어떤 값들을 변환시킬 때는 당연히 단위 자체가 같아야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고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두 공식의 단위에 어떤 공통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때 운동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와 충격량의 단위인 뉴턴 세크는 서로 같은 단위입니다. 이게 왜 같은 단위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보면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힘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힘은 결과적으로 중력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중력이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다가 정해져 있는 중력 가속도를 곱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버리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뉴턴이라고 하는 값을 결과적으로 중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킬로그램에다가 그 물체에게 정해져 있는 중력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맞지? 이것을 곱한 것이 곧 뭐다? 뉴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다시 세크를 곱한 것이 결과적으로 충격량의 단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수죠. 맞지? 결과적으로 세크의 제곱이 분모함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은 요 S와 요 S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약분이 되버릴 테니까. 맞지? 같은 초단위니까. 그럼 남는 거는 뭐밖에 없죠? 바로 미터 퍼 세크밖에 없죠. 따라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충격량의 단위는 서로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과 충격량이 서로 간에 전환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 2kg짜리 물체가 처음에 4m per sec의 속력으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쪽에 1kg짜리 물체가 정지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잠시 뒤에 이 물체를 A, 이 물체를 B라고 했을 때 A 물체와 B 물체는 충돌이 일어나겠죠? 맞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A는 가지고 있는 속력이 작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아니면은 튕겨나갈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속도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B 역시도 A와 충돌하는 순간에 A가 분명히 힘을 가하게 될 거고 그 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운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운동의 변화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충돌 후에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물체가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속력이 1m/s로 줄었다고 쳐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지금 현재 1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B라고 하는 물체는 과연 어떤 운동 상태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현재 먼저 A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4m/s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PA라고 했을 때 이 운동량은 결과적으로 2에다가 4를 곱한 8kg/m/s만큼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후에 충돌 후 A가 가지게 되는 운동량을 PA'이라고 했을 때 그 운동량이 2에다가 1을 곱한 2kg/s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A는 충돌 전에 8kg/s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충돌 후에 2kg/s의 운동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A는 운동량이 6kg/s만큼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럼 과연 그 사라진 운동량은 어디로 갔을까? 바로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중에 일부가 바로 B에게 충격량으로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A가 가지게 되는 운동량의 변화는 앞에 델타 붙이면 운동량의 변화죠. 그렇지? 그랬을 때 8에서 1을 빼준 6kg/s만큼의 운동량의 변화가 생긴 것이고요. 맞죠? 그 운동량이 뭐로 전환됐다? 충격량으로 전환됐다.
그랬을 때 그 충격량은 B에게 전달된 거죠? 그렇다면 그 충격량은 6 뉴턴세크만큼 전달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정지 상태였던 B는요, 당연히 처음부터 운동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0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중에 A로부터 충격량을 6 뉴턴세크만큼 전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충격량이 6 뉴턴세크예요. IP라고 할까요? B가 받은 충격량 6 뉴턴세크입니다. 근데 이 6 뉴턴세크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이 6 뉴턴세크의 충격량이 또다시 뭐로 바뀔 것이다? 뭐로 바뀔 것이다? 운동량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후에 B가 가지게 되는 운동량을 PB 프라임이라고 한다면은, 맞지? 이때 PB 프라임의 값이 6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맞지? 질량이 1kg이라면은 이때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된다? 6m/s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B는 6m/s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좀 뒤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를 한 건데, 어찌됐건 운동량과 충격량은 서로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 값은 서로 간에 변환이 될 수가 있다.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런 내용들을 그 밑에 있는 교재 내용으로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게 세 번째 나와 있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입니다. 알겠니?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요 관계에서 지금 현재 충격량을 가해주니까 그 충격량이 뭐로 바뀌어버렸어? 운동량으로 바뀌어버렸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을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충격량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물체가 처음 가졌던 운동량과 그 다음에 나중에 가지는 운동량의 그 변화량으로도 우리가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공식을 하나 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과적으로 운동량과 충격량의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네 번째 보시면요, 충격력이 나와 있습니다. 물체 사이의 충돌에 의해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킬 때 물체의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충격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충격량이랑 헷갈려요. 오케이? 그런데 충격력은 말 그대로 뭐예요? 힘이에요. 그죠? 힘력입니다. 힘 F예요. F. 그 말뜻은 우리 아까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요게 뭐라고? 요게 뭐라고? 충격량이나 충격량.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충격력은 요게 충격력. 충격력. 됐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충격량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충격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시간과 운동량의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힘은 하고 정리하면은 결과 초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초를 넘겨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시간에다가 그죠? 충격량 I에 비례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운동량의 변화랑 똑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가 운동량의 변화 그래프, 운동량 그래프고 예를 들어 여기가 시간 단위, 초 단위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충격력의 F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프 해석으로 가지고는 문제에서 다뤄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의미 자체, 충격력이라고 하는 것을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충격량에 관련된 게 그 밑에 보시면 다섯 번째 시간과의 관계가 나와있죠. 충격력과 시간과의 관계가 나와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보시면요, 충격력이 일정한 경우와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가 나와있거든요. 자 먼저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충격력이 일정한 경우부터 보자. 충격력이
충격력이 일정한 경우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충격력이 일정하다, 요게 일정하다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은 하나의 물체에게 힘을 가할 건데 그 힘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시간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물체에게 힘을 가할 때 1초를 가하고 2초를 가하고 3초를 가하고 4초를 가하게 되면은 충격력이 일정할 때 자연스럽게 충격량 I와 그지? 충격량 I와 시간 비례 관계에 모이게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량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 볼게요.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 자,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 그랬을 때 뭐가 일정하다? 얘가 일정한가 이번에는? 얘가 일정한가? 그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의 변화를 가져오 볼게요. 시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때 충격량이 일정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 시간 자체가 길어져 버리게 된다면 충격력 자체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감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충격력 F와 시간은 서로 간에 반비례 관계에 놓여버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다뤄지게 되는 것인가?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무단횡단을 했어요. 굉장히 나쁜 일이죠. 무단횡단을 했는데 역시나 벌을 받습니다.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요. 그래서 차에 치면 당연히 내가 날아가겠지. 안 그러니? 그런데 차에 팡 치여가지고 내가 떨어졌는데 이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 이거죠. 자, 일단 위에 있는 충격력이 일정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길을 걷는데 차가 와서 퍽 하고 선생님을 부딪혔어요. 근데 예를 들어 두 종류의 자동차에 충돌을 했는데 둘 다 선생님에게 똑같은 힘을 줬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당연히 어떤 차와 더 오랫동안 접촉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충격량의 크기가 달라져 버릴 테니까 죽을 확률이 달라지겠죠. 특히나 오랫동안 접촉되어 있을수록 죽을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어 죽고 사는 문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높이에서 물체가 떨어져서 깨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충격량과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선생님의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졌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힘이 가해져야지만이 선생님에게 힘의 효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이에요. 힘의 효과가 생겨야지 모양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자동차에 치는데 자동차가 그렇게 느리게 와가지고 선생님을 톡 쳐요. 근데 톡 치는데 되게 오랫동안 부딪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연 죽을까? 그런 경우는 없을 거거든요. 맞지? 근데 대신에 자동차가 굉장히 빨리 와서 나를 턱 하고 부딪혔을 때 그 속도가 충분히 빠르다면 선생님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줄 수 있겠죠. 그럼 사실은 시간이 짧아도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어떤 물체의 모양 변화 같은 것들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성을 미치지만 우리가 더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은 충격량이 아닌 충격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유리 접시가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아래로 유리 접시가 딱딱 떨어질 건데 이때 하나의 유리 접시는 굉장히 폭신한 매트리스 위에 떨어집니다. 매트리스 위에 떨어지고 또 하나의 접시는 그냥 딱딱한 그 바닥에 그냥 충돌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둘 중에 뭔가 하나가 깨진다면은 누가 깨질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딱딱한 바닥에 떨어진 것이 깨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은 왜 바닥에 떨어진 것이 깨질 확률이 높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저 충격력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알았지? 이게 지금 현재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지금 두 물체가 같은 유리 접시면서 같은 높이에 있어요. 그러면은 물체가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다른 모든 저항들을 다 무시를 했을 때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얘네들이 가속이 되면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물체가 바닥이나 매트리스의 충돌 직전까지 얘네들이 떨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속력은 빨라져서 이때 최대 속력들을 나타내게 돼요. 맞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속력이 빨라진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운동량 자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량 자체도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겠지? 왜냐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는 거니까 질량 자체가 변화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빨리 떨어질수록 더 운동량이 커지게 되는 거겠지. 맞지? 그런데 이렇게 매트리스와 바닥에 딱 도착을 하는 그 순간에 얘네들이 이제부터 충돌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정지를 해버렸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은 이때 완전 정지 후에는 운동량 자체가 얼마가 되버리는 거지? 완전 정지되면 운동량이? 그렇죠. 0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충돌 직전에 최대의 속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가 지금 현재 가질 수 있는 운동량의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충돌 후에 완전히 정지를 해버리게 된다면 운동량 자체는 0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치? 즉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최대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나중에 완전히 정지가 되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만큼의 운동량의 변화가 생겨버린 거죠. 맞지? 근데 그럼 이 운동량의 변화는 과연 어디 갔을까 이거죠. 바로 그 물체에게 충격량으로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동일한 두 접시가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각 충돌하기 직전에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지 후에 둘 다 완전히 운동량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운동량의 변화는 모두 다 같은 양만큼 충격량으로 전달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저기 적어놓은 것 두 개 중에서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충격량이 일정하다라는 저 공식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은 이때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다. PT. 자꾸 S라고 썼네. 자, 시간입니다. 초단위. 그랬을 때, 자, 이때 충격량 자체가 일정이다. 그러면은 매트리스에 떨어지든 바닥에 떨어지든 일단 충격량은 똑같아. 그럼 만약 충격량 때문에 깨진다면 둘 다 깨지든가 아니면 안 깨지든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둘 중에 바닥에 떨어진 게 깨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충격량이 일정할 때 그 물체가 깨지고 안 깨지고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요 충격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충격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값이 바로 요 시간이 되버려요. 지금 매트리스에 떨어졌을 때랑 바닥에 떨어졌을 때 각각 그 유리 접시가 서로 간의 매트리스와 바닥에 접촉되어 있는 시간 자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탁 닿는 순간에 쑥 들어가는 시간이 생겨버리죠. 그지?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길어질 수가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충격력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를 하겠죠. 맞죠? 하지만 바닥은 어때요? 탕이란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접촉되어 있는 시간 자체가 극도로 짧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물체에 가해지는 충격력은 어떻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래프의 X축은 시간, 그리고 Y축은 힘입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에게 일정 시간 동안 힘이 가해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 아랫면의 면적은 결과적으로 힘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거니까 뭐에 해당한다? 충격량 I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지?
그럼 그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볼게요.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시간과 힘에 관련된 그래프에서 앞서 저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두 가지의 상황을 함께 보고 있는 건데 보통은 물체가 바닥에 딱 접촉되거나 또는 매트리스에 딱 접촉했을 때 항상 힘이 일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정규 분포 곡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크기도 커졌다 작아졌다 막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때 예를 들어 매트리스에 떨어졌을 때는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 접촉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그 접촉 시간이 이거보다 짧을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시간이 매트리스의 접촉 시간.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바닥에서의 접촉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둘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동량의 변화는 같고 따라서 뭐도 같다? 충격량도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맞지? 그렇다면은 이때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면의 면적이 충격량이라면요. 그지? 결과적으로 매트리스에 떨어졌을 때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만드는 그래프의 아래 면적은 어때야 되죠? 그래프의 아래 면적은 같아야 되겠지. 맞지?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에 떨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시겠죠? 매트리스에 떨어졌을 때는 이런 식의 모습을. 그런데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시간 자체가 짧아요. 대신에 앞서 매트리스에 떨어졌을 때 아랫면의 면적이 결과적으로 충격량이라면은 그 충격량과 같은 면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래야지만 이 빨간색의 면적과 노란색의 면적이 서로 같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이 면적을 S1, 이 면적을 S2라고 한다면은 이때 S1과 S2는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때 S1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예요. 바닥. 그리고 S2가 매트리스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접촉 시간을 각각 T1과 T2까지라고 해봅시다. 여기까지가 T1, 여기까지가 T2. 그렇다면은 T1이 T2보다 더 짧겠죠. 맞죠? 그러면 이때 힘 자체는 커졌다 작아졌다는데 이때 각각 바닥과 매트리스에 떨어졌을 때 최대로 작용할 수 있는 최대 충격력의 크기를 각각 F1과 F2라고 한다면은 이때 F1과 F2의 관계에서는 F1이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죠? 따라서 그 물체에게 순간적으로 더 큰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물체는 깨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충격량 자체가 일정할 때는요. 그 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격력을 줄여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충격량 자체가 정해져 버린다면요. 결과적으로 그 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격력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시간을 길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야지만이 그만큼 충격력 자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우리 주변에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 그 멀리뛰기 선수가 트랙을 뛴 다음에 멀리 뛸 때 맨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떨어지죠? 모래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 왜 육상 경기할 때 육상 대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멀리뛰기 선수가 트랙을 막 달려가지고 펄쩍 뛴 다음에 그 딱 경계석에서 팡 뛰어가지고 모래 위로 탁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모래 위로 떨어지는 이유도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폭 하면 그 사람 엄청나게 충격력이 많이 가해질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다치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대신에 모래를 사용하게 되면 쑥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만큼 충격력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간 높은 데서 이렇게 살짝 떨어진다면요. 떨어질 때 그냥 쿵 하고 떨어지지 않거든. 맞지? 무릎을 빳빳이 핀 상태에서 쿵 떨어지진 않아요. 살짝 뛰어내는데 내가 깜빡 잊고 무릎을 접는 걸 깜빡했어. 그럼 쿵 하고 떨어지면은 머리가 띵 하고 울린단 말이야.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약간 높은 걸 뛰어내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히게 되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촉 시간 자체를 길게 만드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얘가 덜 아픕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백이죠.
그 에어백도 바로 이것을 이용합니다.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가다가 벽에 쾅 하고 충돌하는 그 순간에는요, 당연히 충격량 자체가 정해져 버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가 다치거나 다치지 않거나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충격력이 정해버리게 되니까 충격력을 줄여버리겠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다치는 이유가 쾅 하고 부딪혔을 때 사람 몸이 앞으로 탁 튀어나가면서 운전대나 아니면 앞에 있는 유리창에 사람이 턱 하고 들이받아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팡 하고 쳐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충격력이 다가오게 돼요. 근데 에어백을 터뜨려주면은 에어백 자체가 그냥 풍선이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사람을 밀어버리는 게 에어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만히 있는데 에어백이 뻥 하고 터지잖아? 그럼 그 사람 크게 다쳐요. 사고가 안 나는데 에어백이 터지면은 굉장히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튀어나가서 앞에 풍선, 에어백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터지면서 사람을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밀어도 사람을 앞으로 하고 부딪히거든요. 대신에 그 들어가는 부딪히기 직전까지 쑥 하고 들어가는 시간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력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동차에 있는 범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앞뒤에 범퍼가 달려있죠. 아버지랑 어머니 차 있으면은 가가지고 뒷발로 가지고 뻥 벗어 차보세요. 그럼 깨집니다. 근데 범퍼는 깨지라고 있는 거야. 범퍼는 깨지라고 있는 거야. 그게 깨지고 나면 안에 보면 막 스티로폼 같은 것도 들어있고 막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가 막 들어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벽 같은 데 쿵 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걔가 차체가 닿기까지 쓱 찌그러지면서 또는 깨져나가면서 그렇게 시간 자체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충격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이런 것이 운동력과 충격력. 잘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문제가 좀 있네요. 자, 근데 문제는 기존 문제 다 풀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몇 문제만 좀 골라서 좀 풀도록 할게요. 숙제였어요. 아, 숙제로 하십니까, 보통? 잠깐만 거기 문제 중에 선생님이랑 한번 한두 문제 정도만 한번 좀 풀어볼까요? 자, 2번 문제를 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 질량 M인 야구공이 V의 속력으로 벽의 수직으로 충돌한 후 다시 0.5V의 속력으로 정반대로 튀어나오는 것을 모식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 중에 옳은 것만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은 이렇죠. 질량 M짜리 물체 야구공이 처음에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충돌 후에 다시 0.5V의 속력으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벽과 충돌 전후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운동량의 변화죠. 맞지? 근데 자, 우리가 어떤 변화값을 찾을 때는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움직이고 충돌 전의 운동량을 P라고 했을 때 P라고 하고요. 충돌 후에 튀어나올 때의 운동량을 P'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운동량의 변화는 P'에서 P를 빼준 것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먼저 기억에서 운동량의 변화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각각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먼저 충돌 전의 운동량은 질량 M에다가 속도 V를 곱해주면 되겠죠. 맞지?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P' 같은 경우에도 질량 M에다가 이제 0.5V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근데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지금 현재 얘 값이 결과적으로 0.5MV가 되니까 지금 0.5MV에서 마이너스 MV를 빼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5MV겠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운동량 할 때 뭐라 그랬죠?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바로 우리가 운동량을 계산할 때 쓰는 공식에는 속력이 아닌 뭘 쓰고 있다? 속도를 쓰고 있다. 지금 현재 물체가 충돌 전에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플러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반대로 충돌 후에 마이너스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맞지?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값에다가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충돌 후의 속도는 마이너스 0.5MV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다시 앞에 마이너스를 딱 붙여주게 되는데 이제 이 값은 마이너스
MV가 될 겁니다. 맞죠? 따라서 기억에 운동량의 변화 크기는 0.5 MV다. 틀린 말이죠. 그치? 이때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띄고 1.5 MV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라는 의미니까. 이해되니?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야구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5 MV다. 자, 조금 전에 운동량의 변화를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고 또 뭐로 계산할 수 있다? 운동량의 변화로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따라서 앞서 운동량의 변화가 마이너스 1.5 MV였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받은 충격량도 마이너스 1.5 뉴턴 세크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이 야구공은 벽으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1.5 뉴턴 세크의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0.5 MV의 운동량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니? 헷갈려? 봐. 얘가 지금 MV의 속력으로 움직이지? 이게 MV가 운동량으로 움직이죠? 생각해보세요. 이쪽으로 MV만큼 충격을 줘버리면 야구공은 어떻게 되죠? 아니죠. 정지가 됩니다. 왜?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MV니까 결과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MV만큼의 충격량을 줘버리면 상쇄가 돼버리잖아요. 0이 돼버려요. 야구공이 벽에 탁 부딪히는 순간에 그냥 딱 정지를 해버려요. 그런데 얘는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그 반대 방향으로 무언가 또 운동량을 만들어주는 충격량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운동량의 변화였고 그것이 곧 충격량. 그래서 1.5 뉴턴세크만큼을 줬기 때문에 1.5 MV만큼을 줬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디귿에 벽과 충돌 전후 야구공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나와 있는데, 자, 운동 에너지가 나왔어요. 자, 운동 에너지는 앞에서도 뭐 잠깐 다뤘을지도 모르겠고요. 중학교 때부터 다뤘었던 내용이죠. 운동 에너지 어떻게 해석합니까?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우리가 보통 EK라고 쓰죠. 키네틱 에너지.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동량의 변화라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되죠. 그지? 그렇다면은 이 값은 2분의 1 M V가 나중 속력이 0.5V죠. 0.5 V의 전체 제곱.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M V의 제곱. 이거 해주면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2분의 1 M에다가 0.5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값이 나오겠네요. 그지?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저거 나오는 거 맞니? 이건 맞나? 운동 에너지는? 맞는 거 같은데? 그치? 계산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를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운동량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예요. 알겠죠? 그리고 참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붙는 V가 속력이 들어가든 속도가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제곱할 겁니다. 그래서 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안 넣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지? 얘 뭐 어차피 마이너스 넣어봤자 전체 제곱을 해버리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맞죠? 그러니까 전혀 부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2번 문제였어요. 3번 문제도 얼핏 보니까 비슷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도 이제 어떤 물체가 벽에 충돌한 다음에 튀어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 풀기보다 거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A 지금 가와 나가 둘 다 질량이 m인데 A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V의 속력으로 움직이다가 맞지? 충돌 후에 얼마의 속력으로 튀어나와요? 얼마의 속력으로? V의 속력으로 튀어나오죠. 맞지?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충돌 전에 3V의 속력으로 각각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후에 충돌 후에 2V의 속력으로 각각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은 역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속도의 다 부호겠죠. 그랬을 때 먼저 A 같은 경우에 운동량의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질량 마이너스 MV에다가 마이너스 요거 계산해 주면은 3MV가 되죠. 그지?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는 마이너스 4MV가 될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충돌 후에 나오는 운동 에너지가 마이너스 2MV가 되고요. 충돌 전에는 마이너스 3MV 해주면 되겠죠? 빼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MV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운동량의 변화 B가 더 크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벽으로 받은 충격량은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 놓고 여기서 뭐 평균 충격량의 크기, 평균 힘의 크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접촉 시간이 접촉 시간이 또 다르네요. 맞죠?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시간은 B의 2배라고 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게 2t 동안 접촉을 하고 얘가 t 동안 접촉을 한다면은 맞지? 요거 다시 정리를 좀 해봤을 때 4 뉴턴세크의 충격량이 있는 거지. 그랬을 때 받은 평균 힘을 FA라고 하고 그때의 시간을 2t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맞지? 얘 같은 경우에는 충격량을 5 뉴턴세크라고 한 다음에 이때 평균 힘의 크기를 FB라고 하고 시간을 T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부터 충격량이 지금 현재 B가 더 큰데 맞지? 평균 힘의 크기를 계산을 해봐도 얘는 2T 동안에 이만큼 만들어내는 거고 얘는 T 동안에 이만큼 만들어내는 거니까 얘가 훨씬 더 크겠죠. 그지?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뭐 나머지 문제들은 이거 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치? 자, 그러면은 뒤로 쭉 넘어가셔서 페이지 24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24쪽으로 넘어가시면 운동량의 보존 법칙과 충돌의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운동량 보존 법칙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아까 운동량과 충격량의 전환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좀 잠깐 했었거든요. A라고 하는 물체가 굴러가다가 정지해 있는 B에 충돌하고 나서 A의 운동량이 변하는 것을 보였고 그 다음에 B도 운동량이 생기는 걸 보였죠. 맞지? 그랬을 때 선생님이 사용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그런데 이 운동량의 보존 법칙은 말 그대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때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이 서로 같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이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때 각각 A의 질량을 MA, 그 다음에 B의 질량을 M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때 처음에 A가 VA의 속력으로, 그 다음에 B가 VB의 속력으로 각각 움직이고 있다고 치자고요. 이때 VA가 VB보다 더 큽니다. 그래야지만 충돌할 수 있을 테니까. 맞지? 그런데 이제 충돌 후에 A가 VA'으로 속력이 바뀌고요. B가 VB'으로 속력이 바뀌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충돌 전에 A와 B가 가지는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에 A, B가 가지는 운동량의 총합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식을 만들어 보자면은 이때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을 MA에다가 VA를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B가 가지는 운동량은 MB에다가 VB를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것을 더하는 게 바로 충돌 전의 운동량이죠. 그리고 충돌 후의 운동량은 질량은 안 바뀌었을 거 아니야. MA에다가 VA' 곱한 것, B는 MB에다가 VB의 프라임을 곱한 것, 이거 두 개 더한 게 충돌 후의 운동량이죠. 그게 어떻다? 같다. 아니, 너무 간단합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여기서도 주의할 내용이
저기서 쓰고 있는 V 각각의 빠르기들은 모두 뭘 의미한다? 속도를 의미한다. 물론 물체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모두 움직일 수 있고요. 모두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 중에 한 물체가 정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에 두 물체가 모두 움직일 때 같은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물체가 정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항상 언제나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거기에 대한 수치들만 잘 넣어주시면은 여기서는 틀릴 일이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따가 뒤에 문제 있을 테니까 문제를 보면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충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역시 충돌은 물리 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도 교과 과정에서 빠진 거거든요. 지금 원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충돌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충돌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돌 전에 물체가 가지는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에 가지는 운동량의 총합이 서로 같다는 게 포인트인 거지 충돌의 종류가 뭐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충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거기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반발계수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충돌 전에 운동량의 그 두 물체의 상대 속도와 충돌 후의 상대 속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바로 반발계수예요. 근데 반발계수는 0부터 1 사이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때 반발계수가 0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세요. 이것만 좀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탄성 배수 사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리 원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확실한 거는 이거는 물리 원 교과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만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여기에서도 문제를 내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좀 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와서는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요거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충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완전 탄성 충돌과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충돌이 각각 어떤 식으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거냐. 뭐 아까 우리 반발계수 같은 경우는요. 완전 탄성 충돌의 반발계수는 1이 나오고요. 완전 비탄성은 0이 나오고요. 비탄성 충돌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의 각각 구별 기준은요. 우리가 앞에 봤었던 운동량 보존이죠.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됩니다. 그 운동량 보존의 법칙. 오케이? 이게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또는 운동 에너지 보존. 아까 우리 운동량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보존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을 각각 계산을 해봤을 때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의 총합과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의 총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얘네들을 각각 구별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이때 완전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은 모든 충돌들이 운동량이 모두 다 보존이 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보존됩니다. 어떤 충돌도. 그런데 완전 탄성 충돌은요.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서로 같아요. 하지만 비탄성 충돌이나 완전 비탄성 충돌은 둘 다 보존되지 않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손실된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 탄성 충돌은 우리 주변에서 사실 일어나기 어려운 충돌입니다.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운동 에너지 자체까지 보존이 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보통 완전 탄성 충돌의 예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구공의 움직임이거든요. 당구공. 당구공이 되게 딱딱해요. 근데 당구공끼리 서로 충돌을 할 때 뭐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혹시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드라마 같은 데서 왜 왠지 모르게 있어 보이는 책상에 이렇게 쇠구슬 같은 것들이 쭉 연결되어 걸려있는 이런 어떤 모형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쇠구슬이 오른쪽에서 탁 놓았을 때 쇠구슬이 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냥 쇠구슬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쇠구슬이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끝에 있는 쇠구슬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서 딱 놓잖아? 그러면은 얘가 쓱 와가지고 이게 탁 부딪히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끝에 있는 것만 이렇게 쓱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게 저 완전 탄성 충돌의 예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실제 현실에서는 완전 탄성 충돌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뭐 당구공의 움직임이랄지 아니면 아까 그런 현상 같은 것들을 완전 탄성 충돌의 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얘네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운동량과 운동에너지가 무조건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충돌들은요, 비탄성 충돌이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은요, 두 물체가 충돌한 다음에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찰흙덩어리가 있는데 찰흙덩어리가 있고 뭐 쇠구슬이 있는데 찰흙덩어리가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는데 쇠구슬이 엄청 빠른 속도로 막 굴러가가지고 그 찰흙덩어리에 퍽 하고 충돌하는 순간에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막 움직일 거예요. 맞지? 그런 경우가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 둘은 모두 다 운동 에너지가 비보존되잖니? 이 비보존된다는 게 쉽게 말해서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 손실이 일어나는 이유가 충돌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같은 걸로 전환돼 버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자체가 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완전 탄성 충돌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충돌을 알아두면은 사실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확인 문제가 좀 있는데요. 선생님이 문제를 좀 살짝 훑어봤더니 문제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조금 문제 난이도가 좀 있네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여기 2번 문제를 좀 잠깐 좀 볼게요. 2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지금 세 가지의 물체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어요. C가 있고 얘네들이 각각 뭐 거리가 여기를 0으로 잡았을 때 여기를 L, 여기를 2L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각각 속력이 얘는 V, 얘는 V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 혼자 반대 방향으로 EV만큼 움직이고 있거든. 맞지? 그러면 봐봐. 이 문제를 뭐 다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세 물체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A와 B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근데 둘 다 속력이 얼마로 움직여? V로 움직이지. 그러면은 두 물체는 충돌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겠지. 왜냐면은 뭐 질량이 아무리 커도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쫙 똑같이 가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C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B와 C가 충돌하지 않을까요? 그치? B와 C가 충돌을 딱 할 거 아니야. 분명히 충돌하는 위치는 L과 2L 사이 어딘가에서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그쵸? 그런데 이렇게 충돌을 했어. 근데 충돌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B와 C가 뭐 각각 따로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함께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네들이 각각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요거예요.
완전적 간섭 충돌. 그러면 먼저 얘네 둘이 꽁 하고 충돌할 거 아니야. 그럼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둘이 합쳐졌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오른쪽이든 아니면 왼쪽이든 속력을 가지고 움직일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만약 그 움직이는 속력이 얘보다 빠르거나 아니면 같다면은 둘은 절대 못 부딪히겠죠. 영원히. 맞지? 이해되니? 근데 쿵 하고 충돌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V보다 느리다면 얘가 쫓아와서 때릴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때는 또 충돌이 가능할 거고. 근데 둘이 쿵 하고 충돌했는데 이쪽으로 움직여버리면 그럼 당연히 충돌하겠지. 속력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 과연 어떻게 충돌하는지. 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B와 C의 충돌입니다. B와 C의 충돌. 맞죠? 그럼 과연 B와 C가 어떤 식으로 충돌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항상 충돌이라면은 뭐는 보존돼야 된다?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럼 자, B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질량 m에다가 속력 V죠. 맞지? 그럼 질량 m에다가 V를 곱한 것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런데 이때 얘가 움직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A도 플러스고 B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지? 그럼 일단은 얘는 그냥 플러스 M입니다. 충돌 전이야. 그리고 나서 C도 계산을 해보면은 M에다가 2V를 곱하면 돼요. 맞죠? 그런데 이때 방향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얘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MV를 해줘야 되겠죠. 얘가 이해가 되니? 아, 좋아.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충돌 전이야. 충돌 전. 그런데 이러고 나서 충돌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충돌을 하고 나면은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된다 그랬다? B 더하기 C가. 그러면은 이때 mm짜리 질량이 더해져 버리니까 얘의 질량은 얼마나 바뀌어요? 2m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리고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움직이는 방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V'의 속도를 가진다고 쳐봅시다. 어차피 이 속도의 개념에 부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실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충돌 후의 운동량 계산해보면은 EM에다가 그지? V'을 곱해주는 거겠지. 좋아.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이거 얼마 나와? 마이너스 MV 나오지? 마이너스 MV가 결과적으로 EM V'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맞지? 따라서 V'은 하고 정리를 해보면요. V' EM 넘겨버리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은 EM분의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EM분의 M V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약분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V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맞지? 아, B와 C가 충돌하고 나면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구나. 그것도 얼마의 속력으로? 얘보다 절반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빼고 2분의 V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을 봐야 돼? 이번에는 A와 B 플러스 C의 충돌을 봐야 될 거야. 맞지? 그러면은 자, A는요, EM에다가 그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보니까 EMV가 되겠네? 맞지? 이게 지금 A의 운동량. 그러면 B와 C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마이너스 EM에다가 여기다가 2분의 V를 곱해준 거죠. 맞지?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충돌자. 그러면 충돌 후에는 얘네들이 합쳐졌으니까 이번에는 A, B, C가 다 합쳐져 버리네. 질량이 얼마로 바뀌죠? 8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리고 이때 속력 얼마인지 모르니까 V 더블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충돌 후에는요, 그제 4M에다가 V 더블 프라임을 곱해주고 이게 충돌 후가 되겠지.
MV는 4MV 더블 프라임. 그죠? 4M 더블 프라임. 그러면 V 더블 프라임은 4M분의 MV니까 그냥 4분의 V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물체는 함께 오른쪽으로 4분의 V 속력으로 움직일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네? 나와봤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어느 위치에서 충돌할까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지금 처음으로 배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고민을 해볼 가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무리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식의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것까지가 가장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너무 서두를 필요 없어요.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여기에 문제 나와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수능 문제들이에요. 근데 수능 문제는 아직까지 2학년도 아니고 지금 과학 중점학교 같은 거라서 1학년 때 이제 원과목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는데 그런 건가? 중점학교는 진짜 있는데 수업 교재는 맞죠? 물리 원하고 화학 원을 하고 외우는 거 맞죠? 그런 경우라면요, 아직까지는 무리입니다. 이걸 한 바퀴 정도 이제 보통 이제 정규과라면요, 1학년 때 융합과학을 배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학년 올라가서 원과목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올라가서 투과목을 배우면서 이제 수능에 원과목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그 원과목을 계속해서 몇 번 반복을 한 다음에 푸는 문제가 수능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문제는 그 단원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 문제가 딱 나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개념만으로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쓰이는 개념까지도 함께 써야 되는 문제가 보통 수능 문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요. 굳이 그걸 또 설명을 해봤자 또 의미도 없고요. 일단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일과 역학적 에너지 부분을 부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